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입니다. 물가가 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변동성도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오 주식 투자에 조금씩 좋은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에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핵심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 종목을 넓히기에는 환경이 그다지 좋지를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의 바이오 소식을 정리하고 다음 주를 대비하는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 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의 임상 결과 발표가 있는데요. S바이오메딕스 파킨슨병 임상 1, 2A상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3명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먼저 공개를 했는데요.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식수술 환자 12명에 대한 장기 안정성과 또 임상적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달 내로 강스템 바이오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AD주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난주 바이오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표 발표는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5월 미국 경기 선행지수가 예상치 대비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낸 반면 6월 서비스업 PMI 지수, 이 서비스 PMI 지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또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제조업 PMI 예비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표는 다소 엇갈린 지표가 발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높은 수준의 서비스업 PMI 지수는 물가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역할과 또 경기를 지탱하는 그 두 가지 역할이 있고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I 지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주가 지수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26%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작은 밴드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가는 다소 불안하게 81달러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미 바이오 시황을 보면은 지난주 주초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금요일에 2% 상승을 했고요. 월요일에도 1% 이상 상승하는 2일 연속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관련한 기술주가 주춤한 가운데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이 되고 있는 이 바이오주가 그 자리를 좀 치고 나갈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임상 발표를 한 인트라셀루라라든가 누릭스, 그 다음에 듀시엔근 위축증, 엘리비디스 적응증을 시장 기대치 대비 대폭적으로 확대한 사렙타가 주가가 다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꾸준하게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와 주가 지수를 보면은 현재 바이오텍 ETF인 XBI하고 10년물 국채금리의 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2주간 금리를 보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떨어진 다음에 횡보하는 수준이었는데 바이오텍 지수는 전혀 위쪽으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지난주에는 소폭 위쪽으로 움직이면서 그 갭을 좁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이오텍 지수는 지난주에 XBI를 보면은 1.48%, 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0.68% 상승을 해서 시장 대비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아크지 같은 경우에는 종목 효과로 인해서 다소 부진한 시장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엑셀비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면서 약 1% 정도 주간 단위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바이오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0.94% 상승을 한 반면 코스닥 제약 지수는 3.3%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살펴보면 에이프릴 바이오,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리가캠, 휴젤, 퓨처캠, 보로누이 등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전문 ETF들도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물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9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바이오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넓히기보다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간바이오 산업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백질 분해제 개발 기업 누릭스가 임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데요. 임상 1A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NX5948 임상 물질인데요. B세포 종양 BTK 분해제 데이터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이전에 수차례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에서 69.2%의 객관적 반응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4차례의 전치료 경험이 있는 상당히 까다로운 환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69.2%라는 상당히 양호한 반응률을 토대로 해서 누릭스는 2025년도에 이 NX5948에 대해서 확증적 임상으로 진입을 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암제뿐만이 아니라 정신 치료제 쪽에서도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업체 인트라셀룰라 같은 경우에는 루마테페론이라는 치료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조현병 치료제 그리고 양극성 치료제로 이미 상업화가 된 그런 약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요 우울장애 치료제로 그 적응증을 확장하는 임상 3상 2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임상 3상에서는 성공했다. 이 501에서는 이미 성공을 했고 이번에 발표한 임상 502 임상에서도 주요 평가 지표를 만족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우울증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주요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루마테페론의 라벨을 확장할 가능성과 관련한 근거를 제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정성 관련해서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인트라셀룰러는 2024년 하반기에 라벨 확장을 위한 신약 승인 신청서를 FDA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렙타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사렙타는 DMD, 즉 듀시엔 근위축증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임상 3상 결과 2개를 주요 평가 지표를 만족시키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FDA는 가속 승인을 내주었습니다. 상품명은 엘레비디스이죠. 이 엘레비디스에 대한 적응증을 보다 확장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작년에 받은 가속 승인에서는 4세에서 5세 환자 중에서 통행 가능 환자들만 치료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환자 중에서 약 3% 정도에 불과한 대단히 작은 범위의 환자였지만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FDA의 그 라벨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 이상 모든 환자들 그리고 통행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해서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환자들 중에 9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명수로 하면은 약 13,000명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라벨 확장이었다 측면에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사렙타는 4세 이하로 확장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글로벌 데이터에서는 2029년 엘레비디스의 매출을 57억 달러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DMD 관련한 임상 3상 결과가 화이자로부터 발표가 되었는데 주요 평가 지표를 만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약 4년간은 사렙타의 엘레비디스가 4년간은 독점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이 버텍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렇게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혁신의 아이콘 버텍스가 이번에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제1 당뇨병 치료제, 제2 당뇨병 치료제는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1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췌장암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자체가 망가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죠.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치료제 VX880을 치료한 결과 단 1회로 90일 후 췌장의 섬세포를 이식을 하고 또 당 반응,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물 투여 환자 12명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결과 7% 이하의 당화 혈색소를 전부 달성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12명 중 11명은 외부 인슐린에 대한 사용을 줄이거나 또는 중지를 했다라고 하는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버텍스는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환자 수를 37명까지 늘려서 임상을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알제넥스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이 알제넥스는 국내의 한올바이오파마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알제넥스는 자가면역 치료제를 개발을 했습니다. 비브가르트라는 약물이고요. 요번에 새롭게 FDA로부터 승인받은 약물은 비브가르트 히트룰로라는 피하주사 제형입니다. 적응증은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 신경병증 CIDP라는 다소 이제 외우기 어려운 병입니다. 이 기전을 보면 FcRn 기전입니다. 그래서 FcRn 기전으로는 첫 치료제가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주사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피하주사 제형은 우리나라의 알테오젠과 같은 피하주사 제형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할로자임의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기술명은 에난제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만든 피하주사 제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비브가르트 히트룰로는 현재 자가면역질환 일종인 중증급 무력제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아서 상업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증급 무력증, 그 다음에 CIDP 이렇게 두 개의 적응증에 대해서 이 비브가르트는 승인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임상을 알제넥스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FcRn 기전에 대한 전망이 대단히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가면역 치료제의 시장을 보면 TNF 알파, 그 다음에 인터루킨 쪽에서 이제 FcRn 쪽으로 서서히 시장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FcRn 기전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물질을 미국의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에 제공을 해서 기술 수출을 해서 이뮤노반트가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이뮤노반트 1402를 중심으로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비브가르트가 신약 승인의 그 적응증을 확대함으로써 이뮤노반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FcRn 기전의 치료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을 넓혀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도 CIDP 적응증으로도 시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약 개발 트렌드는 면역 항암제에서 ADC, 그리고 ADC 중에서도 약물을 다양화하는, 그러니까 TPD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 CIDP 적응증 확장은 한올바이오파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상으로 이혜진의 위클리 바이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기업 탐방 콘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기업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도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